아들이 제 집과 땅을 13억에 팔아치웠어요. 저에게 묻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고는 150만 원을 쓰라며 제 손에 신용카드 한 장을 쥐어주고는 여기서 멀리 떠나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여기서 떠나세요, 엄마. 아주 멀리. 이준호의 그 말이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어요. 아들은 방금 제 등 뒤에서 최소 13억 원으로 평가되는 농장을 팔아넘긴 후 150만 원을 쓰라며 제 손에 신용카드 한 장을 쥐어줬어요. 제 친아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자기 집에서 남처럼 쫓아내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저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아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150만 원이라고요? 저는 웃으며 되물었어요. 아들은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당신 생각에 내가 40년 동안 일한 데가 전부인가요? 이준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침착하고 심지어 차갑게 마치 남과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엄마, 이제 이렇게 큰 농장을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땅을 좋은 값에 팔고 그 돈을 수익을 가져올 사업에 투자했어요. 엄마는 도시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하시면 돼요. 아들은 제 위조된 서명이 찍힌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었죠. 일주일 전 제 둘째 아들 박지훈이가 찾아왔었으니까요. 지훈이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고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준호 형이 변호사랑 통화하면서 엄마 서명을 위조해서 땅을 팔 계획을 세우는 걸 들었어요. 이미 구매자도 찾았대요. 엄마가 너무 늙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모든 것을 걸고 저에게 경고하러 온 것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준비를 할 수 있었죠. 이 집, 이 땅,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저는 어린 두 아들과 주머니에 수십만 원을 들고 젊은 과부로 이곳에 왔어요. 하루 18시간씩 일했어요. 닳아버린 손바닥, 사료포대에 부러진 등 잠 못 이루던 밤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일궈냈어요. 나무 한 그루, 널빤지 하나, 울타리 하나하나의 땀과 굳은 살, 피가 서려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땅에 심어진 저 자신이었어요. 이준호는 항상 지훈이와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오직 집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나 버는지, 이 모든 것이 언제 자기 것이 될지 묻기만 했죠.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젖소를 짤 때 아들은 잠을 잤어요. 제가 도매상인들과 협상할 때 아들은 제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고요. 저는 아들의 대학교 학비를 내주고 차를 사주고 결혼식 비용을 대고 실패한 사업 아이디어에도 투자했어요. 언젠가는 깨닫고 고마워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아들은 저를 자기와 유산 사이에 놓인 낡은 방해물로만 보았어요. 엄마, 벌써 67세이세요. 아들은 위조된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다시 말했어요. 이제 고집 피울 때가 아니에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사실 수는 없어요. 150만 원으로 아파트 얻어서 편안하게 사세요. 아들은 마치 제가 엄마가 아니라 떼쓰는 어린아이인 것처럼 말했어요. 구매자는 이미 다 지불했고 돈은 투자되었어요. 되돌릴 수는 없어요. 아들은 덧붙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몸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죠.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힘이었어요. 이준호는 자신이 이겼다고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몰랐죠. 그동안 저는 제 변호사인 최수진 변호사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아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맨 땅에서 농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이제 저에게
정의를 되찾을 기회를 줄 것이었어요. 비록 상대가 제 친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좋아, 준호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들은 이것을 항복으로 받아들였죠. 내 말대로 할게. 하지만 떠나기 전에 너와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고 싶어. 아들은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하며 웃었어요. 그럼요, 엄마. 더 뷰에 예약할게요.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아들은 이 저녁 식사가 자신의 계획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장롱 위에는 농장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흑백으로 바래진 사진, 집, 나무, 헛간, 제 인생이었어요. 곧 이준호는 알게 될 거예요. 제 손으로 제국을 건설한 여자에게서 뭔가를 훔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여기서 떠나세요, 엄마. 멀리. 저는 일어나 방들을 돌아다녔어요. 가구를 쓰다듬고 사진을 보고 직접 만든 커튼을 만져보았죠. 모든 것이 제가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산 것이었어요. 이 집은 단순한 벽돌과 벽이 아니었어요. 제가 해냈다는 증거였죠. 아침에 저는 최수진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어요. 김정숙 여사님, 급히 오세요. 소식이 있어요. 저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도시로 향했어요. 최수진 변호사님과는 3년 전 이준호가 처음으로 농장을 자기 명의로 바꾸어야 한다고 암시했을 때 만났어요. 그때 그녀는 저를 순진한 노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으로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가정 내 재정적 남용은 불행히도 흔한 일입니다. 그녀는 그때 말했어요.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녀는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앉으세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저는 앉았어요. 그녀는 서류철을 열었어요. 이준호 씨가 보여준 서류들은 위조된 것이지만 이미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농장이 더 이상 김 여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어요.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미리 처리해 놓았습니다. 최수진 변호사님은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어요. 지난 월요일에 서명하신 서류들 기억나시나요? 저희는 모든 것을 신탁기금으로 등록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김 여사님은 유일한 평생 수익자이시며 김 여사님 외에는 아무도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매각 시도도 무효가 됩니다. 저는 안도의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녀는 덧붙였어요. 저희는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어제 대화는 녹음되었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틀었어요. 저는 이준호가 저에게 신용카드를 건네고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낯설었죠.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안의 모든 것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준호가 이미 투자했다는 돈은 어떻게 되죠? 제가 물었어요. 그건 이제 준호 씨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팔았으니까요. 구매자는 곧 거래가 무효임을 알게 될 것이고 돈을 돌려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 이준호 씨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 준비됐어요. 내일 저녁 8시 더 뷰에서요. 아주 좋아, 아들. 나도 너에게 깜짝 선물이 있단다. 제가 대답했어요. 아들은 그 저녁 식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날 밤 아침을 기다리지 않고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단다. 저는 달빛이 비치는 마당을 보며 말했어요. 내일이 우리의 날이야. 엄마, 준호 형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믿기지 않아요. 형이 항상 땅을 원했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는. 저는 지훈이에게 변호사님과 준비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서류, 녹음 파일,
계획까지요. 내일 너는 식당에 와야 해. 제가 말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된 지 30분 후에 와서 옆 테이블에 앉아. 끼어들지 말고 그냥 지켜봐. 네가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해. 물론이죠. 엄마, 갈게요. 아침에 저는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일찍 일어났어요. 몸속의 모든 것이 전투 모드로 전환된 것 같았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저는 가장 아끼는 빨간 드레스를 골랐어요. 60세 생일 기념으로 입었던 바로 그 드레스였죠. 그때 저는 40년간의 노고를 기념했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고 돌아가신 남편이 2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어요. 이준호가 이별 만찬을 준비하기로 했다면 저는 무너진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여전히 강인함을 유지하고 있는 여자로 나타날 것이었어요. 준비하는 동안 아들이 농장을 팔아넘기라고 설득했던 여러 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제 힘드시잖아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도시에서 아파트를 얻으면 소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어요. 하지만 아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에게 이 모든 것은 걱정이 아니라 제 삶이었다는 것을요. 아침에 농장에서 동물들을 먹이고 나무를 돌보고 저녁에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 저는 지치지 않았어요. 저는 살고 있었죠. 저녁 6시 최수진 변호사님이 도착했어요. 서류 가방, 서류들, 날카로운 시선. 준비되셨습니까? 김정숙 여사님? 그녀는 다시 한번 서류들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그럼요. 저는 침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은 이게 이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각성, 쿼싱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녀는 시원하게 웃었어요. 여사님과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사님 연세의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맞서는 용기를 가진 분은 흔치 않으니까요. 더 뷰 레스토랑에서 이준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슈트 차림의 깔끔한 머리, 시계까지 마치 시장님을 만나는 것처럼 차려입었죠.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들은 제가 앉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어요. 특별한 저녁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가식적인 태도가 느껴졌지만 저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표정을 유지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나도 오늘 밤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단다. 아들은 제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했어요. 마치 승리를 축하하듯이요.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하고 싶어요. 아들은 잔을 들며 말했어요.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도시에서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악몽을 꾸면 제 품에 안기곤 했던가 떠올랐어요. 그는 어디로 간 거지? 물론이지, 아들아. 저는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들은 미소 지었어요. 저는 알았죠. 아들의 승리는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요. 약 20분 후 아들은 더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구매자가 다음 주에 농장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금요일까지는 짐을 다 싸서 이사하셔야 해요. 그렇게 빨리? 저는 놀란 척했어요. 집과 작별할 시간이 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이미 엄마 아파트를 찾아놨어요. 시내 중심가에 보안도 잘 되어 있고 병원도 가까워서 편리해요. 아들은 마치 제가 더 이상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낡은 가구를 정리하듯이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지훈이가 식당으로 들어와 먼 테이블에 앉아 그저 식사하는 척하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준호야,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아들이 제 새로운 삶을 묘사하는 것을 마쳤을 때 제가 물었어요. 농장을 13억에 팔았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 있지? 나에게는 150만 원밖에 주지 않았잖아. 아들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눈에 보였죠. 엄마,
제가 그 돈을 사업에 투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사업에요. 곧 시장을 뒤흔들 기술 회사의 지분을 샀어요. 5년 안에 20억이 될 거예요. 아들은 열정으로 빛났고 너무나 거창하게 말해서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만약 잘 안 되면? 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엄마는 투자에 대해 모르세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인맥도 많고요. 모든 것을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 모든 일 후에 아들은 다시 저를 믿으라고 요청했어요. 메인 요리가 나왔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포크질 한 번이 배신 같았고 와인 한 방울이 독 같았죠. 하지만 이준호는 정말로 축하라도 하는 듯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엄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찍 일어나는 것, 작물 문제, 직원 문제 모두 피할 수 있어요. 드디어 쉬실 수 있는 거죠.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걱정 속에 제 삶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요. 만약 내가 쉬고 싶지 않다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만약 마지막 날까지 내 땅에서 일하고 싶다면? 이준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67세이세요. 이제 걸음이나 나르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프실 수도 있고 혼자 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은 동정심을 이용한 연극이었죠. 게다가 아들은 덧붙였어요. 모든 것이 이미 처리되었어요. 거래는 끝났고 돈은 투자되었어요. 되돌릴 길은 없어요. 모든 것이 처리되었다고? 제가 되물었어요. 어떤 서류 말인데? 아들은 바로 그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것 보세요. 엄마 서명이에요. 모두 법적으로 처리된 거예요. 엄마가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저는 몸을 기울여 더 가까이 보았어요. 내가 언제 이걸 서명했는데? 한 달 전에 엄마 찾아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은 제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힘들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잊으신 거예요. 이준호.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걸 서명하지 않았어.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나는 농장을 팔겠다고 동의한 적 없어. 아들은 긴장했어요.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농장을 관리할 수 없는 거죠. 아들은 조작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어깨에 손이 얹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숙 여사님.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합석해도 괜찮을까요? 최수진 변호사님이었죠? 엄마, 이분은 누구예요? 이준호는 당황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요. 통제력이 달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준호, 이분은 최수진 변호사님이야. 내 변호사님이지. 이 서류들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거야.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준호는 핏기 없는 얼굴이 되었어요. 그의 자만의 찬 미소는 사라지고 눈동자는 흔들렸죠. 분명히 일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애써 단호하게 말하려 했어요. 가족 저녁 식사에 왜 변호사를 데려왔어요? 최수진 변호사님은 얼음장 같은 예의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이준호 씨, 저는 상속 및 재산법 전문 변호사이자 노인들의 재정적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지난주에 둘째 아드님으로부터 어머님 소유의 재산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계획을 전해 듣고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녀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강조했. 이준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모두 합법적이에요.
최수진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몇 개의 문서를 놓았어요. 정말이요? 그럼 이 서류에 있는 서명이 왜 지난 40년간 어머님의 실제 서명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준호는 서류들을 움켜쥐고 다급하게 넘겨보았어요. 이건 뭔가 착오예요. 엄마가 분명히 서명했어요. 제가 옆에 있었어요. 이 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수진 변호사님은 사진 한 장을 꺼내며 물었어요. 사진 속에는 이준호가 사무실 테이블에 혼자 앉아 바로 그 서류들에 서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이준호 씨 사무실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수진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또한 이준호 씨가 공범과 사기 계획을 논의하는 전화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범이라니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요? 네, 이른바 구매자 박철수 씨는 사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저희 정보에 따르면 이준호 씨가 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13억 원을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으려 했더군요. 나머지는 투자했다고 주장했고요. 말도 안 돼요. 이준호는 와인잔을 움켜쥐고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은 진짜예요. 프로젝트도 있어요. 농장을 관광단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최수진 변호사님은 비웃었어요. 박철수 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권은 위조되었고 돈이 입금되었다는 계좌는 바로 이준호 씨 명의입니다.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어요. 엄마, 이준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제가 결코 엄마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다 실수예요. 잠시 저는 깨진 컵을 용서해달라던 어린 시절의 그 아이를 보았지만 이내 150만 원을 쓰라며 건네준 그 신용카드와 여기서 떠나세요. 엄마라는 그의 말을 떠올렸어요. 이준호.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정말로 내 서명을 위조해서 농장을 팔려 한 거니? 아들은 제 눈을 바라보았고 저는 잠시 그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다시 차가운 우월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제가 절차를 좀 단순화했을 수도 있지만 엄마를 위해서 그랬어요. 엄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는 가족 자산을 보호한 거예요. 엄마가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배신은 따귀처럼 느껴졌죠. 최수진 변호사님이 대신 말했어요. 이준호 씨, 방금 당신은 문서 위조, 노인에 대한 재정적 압력, 그리고 사기를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냅킨 아래 놓여있던 녹음기를 보여주었어요. 이준호는 뒤로 물러났어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게다가 최수진 변호사님은 계속했어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농장을 철회 불가능한 신탁기금에 양도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유일한 평생 소유주이시고요. 그 이후의 모든 거래는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뭐라고요? 이준호는 속삭였어요. 그럼 그건 아들아. 제가 겨우 목소리를 찾아 말했어요. 네가 내 땅을 팔 수도 가져갈 수도 처분할 수도 없다는 뜻이야. 게다가 네가 땅을 팔았던 상대, 즉 너 자신이 이제 수사를 받게 될 거야. 팔 수 없는 것을 팔아 돈을 받았으니까. 이준호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제가 그 돈을 투자했어요. 아들은 중얼거렸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투자했죠? 최수진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물었어요. 테크노트러스트 그룹이라는 회사예요. 아들은 겨우 말을 이었어요. 그들은 남미 시장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놓고 있어요. 그녀는 눈을 치켜떴어요.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짜 회사이고 이준호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준호 씨? 아들은 침묵했어요. 그때 지훈이가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침착하고 냉철한 모습이었죠.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 형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준호 형의 은행 계좌는 이미 정지되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송금을 보고 금융정보분석관에 통보했거든요. 이준호는 절망적인 눈으로 동생을 올려다보았어요. 지훈아, 너마저. 너도 나에게 등을 돌린 거야? 형을 등 돌린 게 아니야. 지훈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엄마 편이고 정의 편이야. 내가 엄마에게 경고했고 변호사를 찾아갔으며 형이 거짓말하고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을 때 은행에 간 사람이야. 이준호는 침묵했어요.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죠. 왜?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나를 배신했어? 지훈이는 옆에 앉았어요. 나는 형을 배신하지 않았어. 형이 가족을 배신한 거야. 엄마를 남처럼 쫓아내려 했잖아. 엄마를 방해물처럼 대했어. 엄마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했지. 그걸 보살핌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차가운 계산이었어. 눈물이 아들의 눈에 고였어요. 제 눈에도 고였지만 저는 참았어요. 우리는 약하지 않으니까요. 웨이터가 어색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괜찮으신가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마 무서웠겠죠. 아주 좋아요. 그냥 정직에 대한 가족 대화 중입니다. 그는 황급히 물러났어요. 이준호는 다시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를 차갑게 보았어요. 그는 지금도 감정에 호소하려 했어요. 만약 네가 정말 가족을 생각했다면 제가 말했어요. 나랑 이야기했을 거야. 훔치는 대신에. 아들은 흐느껴 울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다 돌려놓을게요. 맹세코 다 바로잡을게요. 최수진 변호사님은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어요. 이준호 씨,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은 얼굴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역의 계좌예요. 모두 투자했어요. 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어요. 키프로스의 제임 홀딩스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다른 서류처를 꺼내며 확인했어요. 그곳도 이미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도요. 조사 결과 자금 세탁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준호는 다시 창백해졌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세요? 친어머니에게서 수십억 원을 훔치면 은행이 자동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국제 송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이 정도 규모의 금액이라면요. 지훈이는 형을 바라보았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형. 언제부터 돈이 엄마보다 중요해진 거야? 이준호는 우리 둘을 바라보았어요.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당신들은 몰라. 지훈이는 항상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 나는 장남으로서 농장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나는 일하고 공부했어. 너는 예술가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하지만 저는 얼어붙었어요. 이준호, 네가 소외감을 느꼈다는 거니?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는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숫자에 밝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희생했어요. 그런데 결국 엄마에게 저는 그저 도둑일 뿐이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잔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만약 줄곧 그렇게 느꼈다면 왜 말하지 않았어?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왜요? 엄마에게는 땅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농작물, 울타리, 가축. 우리는 배경이었죠. 아들의 말은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진실의 조각도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준호,
그래, 내가 강하게 대했을 수도 있어. 땅은 나에게 구원이었고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네가 부차적이라고 생각할 빌미를 준 적은 없어. 그리고 그게 네가 한 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훔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불리고 싶었어요. 제가 합당한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최수진 변호사님은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건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가족, 피, 그리고 고통,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중간 지점에 와 있었죠. 최수진 변호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준호 씨, 당신은 성인 남성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제안하고 농장 운영에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수익의 일부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요. 이준호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을 바라보았어요. 노력했어요. 몇 번이나 엄마에게 장비를 현대화하고 가공 공장을 짓고 공급업체를 찾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 괜찮아, 참견하지 마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보수적이었고 변화를 두려워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속이기로 한 거니? 제가 물었어요. 저는 아들은 말을 멈췄어요. 테크노트러스트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다. 지금 모든 걸 처리해서 불리고 엄마에게 농장을 2배 더 비싸게 돌려줄 수 있어. 묻지도 않고 말이죠. 네, 엄마는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훔쳐도 된다고 판단한 거죠.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준호는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저 소비자가 아니라 상속자라는 것을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었죠. 최수진 변호사님이 개입했어요. 그리고 이준호 씨, 결국 돈을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정확히 어떤 단계에서 9,500만 원을 잃었나요? 아들은 주저했어요. 가상화폐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가상화폐라고? 아들은 더 작게 반복했어요. 루나코인, 갤럭시코인,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컨설턴트가 독특한 기회라고 했어요. 3배의 수익을 약속했어요. 최수진 변호사님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훈이는 망연자실한 듯 숨을 내쉬었어요. 이준호 씨, 그건 전형적인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입니다. 확인도 안 해봤어요? 저는 빨리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멋지게 만들고 싶었어요. 얼마나 남았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준호는 도자기 화병을 깬 어린아이처럼 저를 바라보았어요. 최근 명세서에는 약 900만 원 정도요. 나머지는 지난주에 코인이 폭락했을 때 모두 사라졌어요. 폭발 후의 먼지처럼 침묵이 우리를 덮었어요. 900만 원? 제가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잃었다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 일시적인 거라고 말했어요. 최수진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류, 계약서, 대화 기록, 영수증 같은 거 있어요? 아들은 서류 가방에서 구겨진 인쇄물들을 꺼내 그녀에게 주었어요. 그녀는 빠르게 훑어보았어요. 이건 서류가 아니라 사기 계획 전단지입니다. 이준호 씨는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회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이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는 부풀었던 자만심, 자신감, 거만함이 모두 사라지고 혼란만 남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적이 아닌
스스로 함정을 파는 사람을 보았어요. 엄마.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은 대출에 잡혀 있고, 카드는 마이너스이고, 계좌는 정지되었어요. 그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는 정말로 무너진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아들의 짐이었어요. 제 짐이 아니었죠. 이준호.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했잖아. 네가 훔쳤으니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최수진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준호 씨는 성인 남성입니다. 서명했고, 송금했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준호는 지훈이를 바라보았어요. 네가 나를 도와줄 거니? 지훈이는 단호했지만 외면하지는 않았어요. 도와줄게요. 하지만 형이 한 짓이 끔찍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요. 저는 거짓말을 덮어주지 않을 거예요. 형이 노력한다면 도와줄게요. 1년 동안 무급으로 특혜 없이 모든 것을 법에 따라요. 1년이라고요? 이준호가 되물었어요. 1년. 제가 반복했어요. 남은 돈을 돌려주고 차와 아파트를 팔고 그리고 농장으로 와. 낡은 창고에서 살면서 남들처럼 일해. 새벽 5시 기상. 소들. 울타리. 땅. 어떤 특혜도 없어. 상속자가 되고 싶었니? 그럼 네가 사기꾼이 아니라 남자라는 것을 증명해. 최수진 변호사님은 이미 서류철을 꺼내고 있었어요. 모든 조건을 문서화하겠습니다. 감독하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빚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경찰은요? 이준호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금융당국은 이미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사건은 접수되었고요. 최수진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협력하고 돈을 돌려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징역형은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령 감옥에 가지 않는다 해도 당신이 삶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라질 겁니다. 아들은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아니, 이준호. 제가 말했어요. 이건 동의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야. 다시는 없을 거야.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 할게요. 제가 갚을게요. 증명할게요. 저는 미소 짓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알아도 이건 용서가 아니야. 신뢰회복도 아니고 이건 실현의 시간이야. 최수진 변호사님은 이미 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명시하겠습니다.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무급근무, 매월 보고서 제출, 모든 자산은 매각 900만 원은 반환기금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두고 봅시다. 이준호는 얼굴을 닦았어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집이 아니라 헛간에서 살게 될 거야. 네, 엄마, 조언 좀 해줘. 같은 건 없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였어요. 농장에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일꾼이야. 나에게 복종해야 해. 알겠습니다. 엄마.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았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형이 정말 이 길을 간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은 믿지 않았어요. 오직 행동만을 믿었죠. 내일부터는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저는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준호가 짐을 가지고 왔어요. 여행 가방, 배낭, 그리고 남은 자존심. 안녕하세요, 엄마. 그는 건설 현장에 일하러 온 일꾼처럼 말했어요. 좋은 아침이다, 이준호. 저는 사무적으로 대답했어요. 30분 늦었어. 내일부터는 5시에 일어나는 거다.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를 농장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로 안내했어요. 작고 벽돌로 지어진 편의시설도 없는 곳이었어요. 한때는 계절 노동자들이 살던 곳이었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기요? 여기야. 제가 확인했어요. 신뢰를 얻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 집이나 베란다에는 발도 들여놓지 마.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은 즉시 시작되었어요. 점심때까지 그는 이미 자루를 내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헛간을 청소하고 있었죠.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를 봐주지 않았죠. 보통 일꾼에게 주듯이 아니 더 엄격하게 일을 시켰어요. 일주일 만에 그의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어요. 2주 후에는 알람 없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과제 수행, 태도, 행동. 최수진 변호사님은 보고서를 요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엄마. 그는 매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는 집이 아니야. 내 이름을 불러라. 제가 상기시켰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김정숙 여사님. 3번째 달에 저는 아들이 농장을 전리품처럼 바라보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농장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나무를 살펴보고 식물 질병에 대해 묻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공책을 쓰기 시작했죠. 이 호두나무가 병든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는 노란 잎사귀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을 너무 많이 줬거나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해충일 수도 있고요. 파헤쳐 봐야겠어요. 그는 흙을 확인하고 잎을 살펴본 후 비료를 주는 것을 제안했어요. 나쁘지 않네? 제가 말했어요. 구할 수 있을 것 같니? 노력해봐야죠. 매일 지켜봐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허풍이 없었고 오직 집중력만 있었죠. 3번째 달에 최수진 변호사님이 점검차 방문했어요. 김정숙 여사님, 그녀가 말했어요. 아드님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900만 원은 송금했고 집과 차를 팔아 대금도 입금되었습니다. 약 2,600만 원 정도를 더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직합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면이었죠. 4번째 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김정숙 여사님,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어보렴. 언젠가 저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저는 멈칫했어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죠. 이준호, 용서는 돈이 아니야. 좋은 행동을 했다고 그냥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용서는 다시 쌓아가는 거야. 천천히, 매번의 진실로, 매번의 정직한 행동으로. 네가 숨지 않고 일어나, 일하러 나가는 매번의 힘든 아침으로 말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엄마가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제가 무엇을 망쳤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땅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에요. 이건 엄마이고 엄마의 삶이고 엄마의 손길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흔들렸어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흔들렸죠. 매주 일요일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죠. 처음으로 평화롭게요. 어때, 농부 생활은? 그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힘들지만 만족스러워. 이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육체노동이 이렇게 머리를 맑게 해줄 줄은 몰랐어. 지훈이는 웃었어요. 이제야 엄마가 왜 이 모든 것을 읽었는지 이해하는구나. 저는 말없이 앉아서 듣고 보고 관찰했어요. 일주일 후 이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정숙 여사님,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 때문에요? 그래, 소식이 왔어요. 제가 돈을 잃었던 사기꾼들 중 일부를 찾아냈어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요.
그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침착하고 냉철했어요. 저는 최수진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제가 말했어요.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가 정말로 바로잡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사관과 만남을 주선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현관에 앉아 울타리 너머로 천천히 꺼져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창고에서 이준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농업을 공부하고 있었죠.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구원이라도 되는 듯 일에 매달렸어요. 저는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약하고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 공식적인 휴일이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이준호는 이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쉬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대신 공부를 했죠. 아침에 저는 호두나무 아래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공책과 농업 서적을 들고 앉아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준호, 제가 말했어요. 너에게 질문이 있어. 그는 책에서 시선을 떼고 곧바로 자세를 잡았어요. 말씀하세요. 1년의 실형 기간이 끝나면 무엇을 할 생각이야? 그는 얼버무리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어요. 허락해 주신다면 남고 싶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하고 싶습니다. 도시 생활이 그립지 않아? 정장, 사무실, 회의 같은 거 말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삶은 가짜였어요. 이곳에서 저는 드디어 매일 무언가 진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고 솔직했어요. 아직 말하기 일러. 제가 말했어요. 기간이 끝나려면 아직 9개월이나 남았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곳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이 느껴요. 이게 제가 평생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깊이가 느껴졌어요. 점심 식사 후 지훈이가 항상 그랬듯이 식료품 가방과 직접 만든 파이 상자를 들고 찾아왔어요. 셋이서 테이블에 앉았죠. 조용하고 평온하게요. 북쪽 구역은 어때? 그가 물었어요. 가뭄은 견뎠지만 비료를 더 줘야 해. 이준호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더 이상 긴장감이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지훈이는 더 이상 수호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이준호는 피고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형을 어떻게 대하고? 지훈이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는데 이제는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조언도 해주었어요. 몇 달 더 버티면 완전히 받아들여 줄 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중요한 지표였어요. 농장에서는 성씨가 아니라 굳은 살과 태도로 존경을 얻는 법이니까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이준호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그저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집으로요. 들어와, 앉아. 그는 머쓱해했지만 따랐어요. 수진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 네가 함께 일했던 사기꾼 몇 명을 수사관들이 찾아냈대. 증언해야 할 거야. 준비됐니? 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많은 것을 되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회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실수에 대한 반성이었죠.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울타리를 수리했어요. 햇살, 먼지, 나무판, 망치. 저는 그가 불평 없이 가식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엄마,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농장에서는 제가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김정숙 여사님, 그냥 제가 이제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이 땅을 숫자로만 봤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것, 가족의 일부, 추억의 일부로 봅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가 못을 박는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네가 중요한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이준호, 그래,
말이 전부는 아니야. 중요한 건 행동이야. 네가 버티는 동안은 계속 지켜볼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 뜻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최수진 변호사님은 월말에 방문했어요. 계약 조건에 대한 확인이었죠. 보고서는 정확했고 자금 송금은 완료되었고 증언은 이루어졌으며 태도도 안정적이었어요. 김정숙 여사님, 그녀는 대화 후 말했어요. 수년간의 법률 실무에서 이런 변화는 드물게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칭찬하기는 일러요. 제가 대답했어요.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증명하게 해야죠. 일요일에 저는 또다시 그가 책을 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번엔 뭐야? 제가 물었어요. 점적 관계 기술이요.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아요. 물 손실이 너무 커요. 네가 40년 동안 읽어온 것을 바꾸자는 거니? 그는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낡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땅을 위해서요. 대답은 성숙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현관에 앉아 생각했어요. 어쩌면 나는 정말로 아들을 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몰라. 사기꾼도 아니고 저를 해치려 한 사람도 아닌 언젠가 음악을 만들기를 꿈꿨지만 결국 자신의 길이 아닌 길을 걸었던 그 소년을 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지만 처음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았고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이준호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그는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결과에서 도망치려 한 적도 없었죠. 최수진 변호사님은 매달 방문하여 재정 흐름과 계약 조건을 확인했어요. 매번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는 표시가 붙었죠. 지훈이는 더 이상 형의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그는 이준호가 직접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집안 식탁에는 이제 셋이 앉았고 어색함이나 긴장감은 없었어요. 8번째 달에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허락했어요. 일요일에 단 하룻밤만요. 고맙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손님방에 낡은 침대를 정돈했고 저녁에는 제게 차를 끓여 베란다로 가져왔어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어릴 때 제가 대문 옆 그 호두나무에 올라갔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네가 거기서 떨어져서 팔을 부러뜨렸잖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치료 방법이라며 아이스크림을 요구했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어른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농장의 가장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요. 내가 모든 것을 지탱한 건 아니었어. 실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지. 하지만 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그럴 권리가 없었으니까.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을 때는 포기할 수 없어.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저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어요. 동정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닌 이해였죠. 일주일 후 그는 서류철을 들고 찾아왔어요. 농장 개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단계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관계 시스템, 분류, 저장, 수확량 그래프가 들어있었죠. 이 모든 걸 어디서 구했어? 제가 직접 모았습니다. 책을 읽고 기술자들과 상담하고 농업기술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제 돈으로요. 모든 것이 반환기금으로 가지 않는 한 지식에 투자했어요. 프로젝트는 전문적이었어요. 생각해 볼게.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큰일이야. 혼자서는 안 돼.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저는 엄마와 함께입니다. 물론 엄마가 원하신다면요. 저녁에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그가 물었어요. 엄마는 사람이 언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것을 요구하지 않을 때야. 그저 매일 아침을 어제를 바로잡을 기회인 것처럼 살아갈 때 말이야. 그럼 저는 이미 가까이 왔나요? 이준호,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엄마란다. 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않아. 그저 지켜볼 뿐이지.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용서가 온 것이란다. 말없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낡은 트럭을 타고 지역 장터로 갔어요. 처음으로 파트너로서였죠. 그가 운전했고 저는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제가 가족을 망쳤다고 말씀하셨죠? 그가 운전 중에 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지. 저는 가족을 복원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미래의 행동으로요. 그럼 가족을 만들지 말고 너 자신을 만들어. 그러면 가족은 네가 이끌어갈 만하다면 따라올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른 방식은 모른단다. 장터에서 우리는 장비를 사고 비료 샘플을 얻고 건조기를 주문했어요. 돌아와서는 이준호가 직접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그가 자루를 나르고 상자를 옮기고 공책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만약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알아보지 못할 거야. 놀라면서도 어쩌면 자랑스러워할지도 몰라. 9번째. 달의 최수진 변호사님이 판결문 사본을 가져왔어요. 주요 사기꾼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준호의 증언 덕분에 약 1천만 원을 더 회수할 수 있었어요. 돈은 이미 계좌에 들어왔나요? 제가 물었어요. 송금 중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거의 모든 것을 돌려받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수진아. 너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을 거야. 아니요, 김정숙 여사님, 여사님께서 견디신 겁니다. 저는 그저 도왔을 뿐이고요. 월말에 이준호가 제안했어요.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엄마 없이 저 혼자서요. 제가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 그들의 일원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두렵지 않아? 매우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정직한 것이고,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건 역시 정직하지만 그때는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저는 동의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을 창고에 모으고 마이크나 서류 없이 그들 앞에 섰어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김정숙 여사님의 아들이죠. 저는 엄마를 배신했고 훔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되돌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정직한 노동으로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사장이 되고 싶어? 아니요. 저는 그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받아주신다면 옆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아니라면 떠나겠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늙은 정비공 영수는 말했어요. 넌 정직하게 일했어. 잘난 척도 없었고. 그럼 된 거야. 두고 보자, 이준호.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내 아들이 길을 잃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어쩌면 땅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일지도 몰라. 거의 1년이 지났어요. 농장은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았어요. 호두나무들은 예전처럼 햇빛을 향해 자랐고 직원들은 능숙하고 깔끔하게 불필요한 번거로움 없이 일했어요. 관계 시스템은 오류 없이 작동했고 장터에서 산 건조기는 이미 첫 결과물을 내놓았어요. 수확량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었죠.
이준호는 거창한 말이나 시위 없이 일했어요. 그저 살았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농장을 둘러보고 장비를 작동시키고 하루를 계획했어요. 직원들은 이제 그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일 때문에 그리고 동등한 동료로서 존경했어요. 지훈이는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지만 매번 형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어요. 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어요. 최수진 변호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최종 보고서였죠. 숫자, 기간, 실적 모두요. 김정숙 여사님. 그녀가 말했어요. 아드님은 모든 것을 심지어 요구된 것 이상으로 해냈습니다. 돈은 소송과 노력, 그리고 개인 저축을 통해 이자와 함께 완전히 반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나요? 네,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창밖을 내다 보았어요. 이준호는 그 순간 손수레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저를 보더니 다가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김정숙 여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최수진 변호사님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정의가 회복되었다고 말하겠어요. 서류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요. 하지만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릴지는 그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최수진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은 여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결정하셔도 좋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저녁에 저는 이준호를 베란다로 불렀어요. 그 앞에 두 장의 종이를 놓았어요. 첫 번째는 계약 종료 서류였어요. 너는 농장을 떠난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마무리된다. 두 번째는 새로운 계약서였어요. 너는 농장의 공동 소유주가 된다. 상속으로가 아니라 노력으로. 그는 멈칫했어요. 나는 요구하지 않아. 서명하라는 말도 하지 않아. 나는 선택권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두 번째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너는 걸었고 마침내 도달했어. 네가 부순 것을 되돌린 것이 아니야. 너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지. 거기에 힘이 있어. 그는 천천히 펜을 들고 두 번째 서류에 서명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어린 호두나무들을 심었어요. 나무 한 그루마다 10개의 묘목을 심고 물 한 양동이를 주고 흙을 덮고 한마디씩 했어요. 이 나무들이 자랄 때쯤이면 그는 셈을 해봤어요. 60세가 되겠네요. 그때까지 이 나무들과 함께 자랄 수 있겠니? 제가 대답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지 마. 이래.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엄마. 저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엄마라고 부르게 두었죠. 가을에 우리는 둘이서 낡은 트럭을 타고 도시로 갔어요. 예전처럼요. 라디오를 켰는데 농업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나운서가 우리 지역을 전통을 잃지 않는 현대화의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했어요. 저는 이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웃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죠. 한 달 후 그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제 이름 옆에 썼죠. 격에 없이 요령을 부리지 않고 그냥 옆에. 1월에 저는 오렌지인 중 한 명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김정숙, 네가 농장을 다시 일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들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냈니? 저는 오랫동안 생각한 후 답장을 썼어요. 내가 아니야. 삶이, 땅이, 그리고 그의, 우리의 노력이 그랬지. 고통은 포기하지 않으면 성장이 돼. 나머지는 그저 시간일 뿐이야. 이제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농장을 둘러봐요. 그는 점퍼에 보온병을 들고 저는 공책을 들고서요.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둘 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